사람 이야기 11편. 오늘은 드령에 대해 말하기 전에 시험 잘 치는 능력 있는 사람과 법과 양심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생물학자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존 경쟁의 핵심은 생물 진화가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응을 잘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장 우등한 자의 생존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양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죠. 자연의 진화가 사회의 진화로 옮겨져 우생학이라는 거창한 엉터리 학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우생학에 심취해 아리안족이 우수한 민족이라 선전했으며 이는 인종주의로 발전해 세계를 독일 민족이 지배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파시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끌려가 가스실에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산부령으로 태어나 사냥의 기운을 키운 히틀러의 파시즘은 사라졌지만 그 핵심인 우수하고 능력 있는 자에 대한 맹신도 함께 사라졌을까요? 참고로 윤석열도 김건희도 사이즈나 컬러는 달라도 히틀러와 같은 산불 사냥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을 아주 쉽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양심까지 갖추고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믿음은 어느 사회나 오래된 전통으로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을 쳐 능력 있는 관리를 뽑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라 부르고 권력을 몰아주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나라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엘리트주의라 부릅니다. 사회가 소수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또 그러한 엘리트 계층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반 대중을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단정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능력이 곧 똑똑한 자신들만이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을 도덕 공부를 많이 한 법과 양심에 따른 사또들 밑에서 백성들은 시달렸고 불과 100년 전에는 법과 양심에 따른 일제 관원들의 핍박받았고 한때는 법과 양심에 따른 군인들의 고통받았으며 지금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사들과 기득권의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는 말이 이런 역사를 거치며 생겨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엘리트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법조계고 언론계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인물들입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전제로 성립한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소수의 엘리트 지성이 국민의 집단지성을 비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똑똑하면 권력을 농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선 500년을 온갖 사화를 일으키고 다루기 쉬운 왕을 세워 신권 정치를 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윤석열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 행한 가장 큰 선행은 기득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알린 일이 될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그것은 이때 등장하는 양심이라는 요상한 단어 때문입니다. 양심이 요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릴 때부터 경쟁에 노출시키고 시험을 봐 우열을 가리고 선택된 자가 기득권이 되어 사회를 지배하는 과정을 해방 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협력으로 우열이 다양성으로 바뀌어 합의가 지배가 되는 교육으로 바뀌지 않으면 기득권의 이기적 행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우수한 좌뇌형의 아이를 이기적인 좌뇌형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주입식 교육으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교육을 바꿀 마지막 찬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기적인 교육관을 버려 각성을 하고 동의해준다면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줄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령. 팔교에서는 곤지로 땅이며 유순함을 뜻하고 동물로는 소에 해당합니다. 산형과는 반대로 사양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산형은 쌓아 올리지만 넓은 들판은 모든 것을 실어줍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귀천을 가리지 않으며 고루 대합니다.
드령이 어진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고로인이란 말을 하는데 드령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드령이 모으고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냥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으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데 드령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모으거나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석이나 골동품 수집도 좋아하는데 시간을 두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중한 성격이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드령은 모닥불령과 같이 운해형이라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아기가 없고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닥불령과 같이 거절을 잘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드령은 많은 부분에서 모닥불령과 비슷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모닥불령이 가볍고 빠른 반면 드령은 빠르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결정을 쉽게 못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기에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병적인 결정장애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한 면을 지니고 있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을 대단히 꺼립니다. 이 때문에 타인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나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이 너무 심약해져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드령은 강단, 즉 양적인 힘을 훈련하고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을 키워 사냥이 가지고 있는 분석적 지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드령의 단점을 많이 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령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동학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 선생과 간송 전영필 선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해월을 말하자면 전형적인 드령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너무 커서 만물도 사람도 하늘님도 다 싫었습니다. 최시형은 동학을 창시한 수훈 최재호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해월이라는 호도 수훈이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수훈은 구름이 비가 되어 온누리에 내리겠다는 뜻이고 그 비가 넓은 바다에 모이면 해월은 달이 되어 그 바다를 비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해월은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배운 것을 실천하고 수련에 정진하였습니다. 수훈은 이런 그의 사람됨을 일찍이 간파하고 동학의 도통을 해월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도통한 지식인인 수훈이 일자무식인 해월에게 후계를 전했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수훈의 눈에는 해월이 믿음직하게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수훈이 사형을 당했을 당시 불과 수천여 명에 불과하던 동학교도는 해월의 활약으로 35년 후에는 수백만의 동학교도로 성장해 동학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35년간 해월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해월은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교도들의 신세를 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나면 하루 종일 새끼줄을 꼬거나 집신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를 본 순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해월은 성자다운 카리스마와 함께 인간적인 따스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인격의 깊이와 진실성이 35년간의 도발이 생활을 가능케 한 힘이었습니다. 남아있는 해월의 사진을 보면 인자한 눈매에 결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는 항상 수훈이 직접 쓴 수고가 담긴 보따리를 메고 다녀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월은 수훈의 수고를 한자도 틀림없이 출판하는 일을 기어코 성사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동경대전입니다. 수훈이 그토록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해월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수훈의 동학 사상을 한자도 틀림없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훈은 생전에도 동학 사상이 사이비 종교로 왜곡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동학은 종교가 아니라 사상이고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월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며 포덕 사업을 펼쳤습니다. 인류 사상 최고의 도발이꾼인 것이죠. 해월은 스승인 수훈의 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수훈의 시천주 사상을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라는 사인 여천으로 발전시켜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부녀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교도의 며느리가 배틀을 짜는 소리를 듣고는 그것은 하늘님이 짜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물타하는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인데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 신분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동학의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상인 것이죠. 우리에겐 이미 민주주의가 자생적으로 싹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학 사상을 세상의 모든 만물에도 넓혀가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경물 사상은 유교에도 없고 기독교에도 없는 우리만의 사상입니다. 오늘날 환경에 대한 생각이 이미 동학에서는 싹트고 있었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생명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50년 전에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동학을 깊이 연구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올 김용옥 선생은 오늘 우리의 가능성의 모든 씨앗이 동학에서 뿌려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학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월은 그 넓은 품에 하늘님도, 만물도, 양반도, 상놈도, 어린이도, 부녀자도 모두 다 실었습니다. 해월은 뛰어난 사회적 공감 능력으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해월과 같은 성자는 도무지 그 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해월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송 전영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의 집안은 권문세가이면서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한 10만석의 대부호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재산을 간송은 23세의 젊은 나이에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받은 논이 무려 800만 평으로 이는 여의도 땅의 1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다녔는데 1930년에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간송은 조선의 중요한 문화재를 수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문화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은 것이죠. 대학 시절 알게 된 위창 오세창을 통해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오세창은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으며 천도교 교도였고 고미술의 정통한 서예가 겸 서화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맑은 물과 푸른 소나무라는 뜻의 간송이라는 호도 그가 지어준 것입니다. 간송의 수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원래 소장인이 1,000원을 제시하였으나 가치를 인정한 간송은 그 10배인 10,000원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간송의 배포가 느껴집니다. 만약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송 덕분에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마음과 창제 원리를 가감없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맙게도 오늘 우리는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겸재정선, 해원 신윤복 등의 작품을 간송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월이나 간송이 내정은 드령으로 태어나 산영의 외정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들판에 서로가 추구하던 가치를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운해형인들이 좌뇌형인 산의 기운을 키워 태음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인격을 가지게 된 것이죠. 태음인은 무엇을 쌓고 지키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가장 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층에 포진해 있다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음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